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현재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과거형인 걸 보면 아시겠지만 이혼했어요. 결혼한 지는 이제 5년 정도 만에 말이죠. 아이는 없었습니다. 나이도 들고 해서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것이 정말로 큰 스트레스였거든요. 주위에서도 다들 아이를 언제 가질 거냐고 말들을 하곤 했고요. 하지만 이렇게 되고 보니 이렇게 되려고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주위에서도 천만다행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 저와 남편이 좋지 않게 헤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시겠죠? 네, 저희 부부는 좋지 않게 헤어졌습니다. 아니, 아주 나쁘게 헤어졌어요. 그리고 오늘의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왔네요.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동료였어요. 매번 힘들게 같이 붙어서 일을 하다 보니 친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에 대해서 연애 감정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하더군요. 단번에 거절할 수 없어서 생각해 보겠다고 한 뒤 천천히 생각을 해보니 남편만한 남자도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연애를 했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결혼까지 진지하게 생각하던 와중에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 몇 분께 남편과 제가 연애를 한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이 돌아왔었어요. 나는 니들 둘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왜요? 성현 씨가 너 좋아하는 거 티 완전 많이 났거든. 모르는 사람 없을걸? 알고 봤더니 남편은 오래전부터 저를 좋아해오고 있었고 감정 같은 것이 티가 많이 나는 사람이라 주변에서 다들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 둘이 언젠가는 잘 될 것 같다고 다들 생각했었다고요. 회사 사람들이 저와 남편이 연애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했습니다. 결혼하는 과정도 순탄 그 자체였어요. 남편이 우리 집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운 집안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크게 차이가 나는 수준은 아니었고 다른 것들이 고만고만했습니다. 부모님의 직업이라든지 학벌 같은 것들 말이죠. 그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비슷하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 결혼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다만 한 가지, 시어머니가 조금 까탈스러운 성격이기는 했어요. 그리고 가부장적인 편이었고요. 결혼하고 일 계속 할 거니? 요즘은 둘이 버는 게 좋으니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왕이면 나는 여자가 집에서 살림만 했으면 좋겠구나. 아이 낳아서 어디 맡기는 거 주변에서 보면 아휴, 벌어도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의 내조를 하며 아이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무시했고요. 집에서 살림하며 내조하고 아이를 키우는 삶도 물론 훌륭하지만 저는 저를 위해 살고 싶은 욕망이 더 컸으니까요.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시어머니 그 말을 무시한 게 정말 천만다행한 일이기는 했어요. 아무튼 간간히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시어머니만 빼면 그런대로 평화로운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아이가 왜 이렇게 늦냐고 물어대도 남편은 단 한 번도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던 데다가 저나 남편이나 회사에서 나름대로 인정받으며 일하는 직원이었거든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 남편도 변하기는 하더군요. 오늘 같이 저녁 먹기로 했잖아. 잊어버렸어? 아, 미안. 내가 정신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 깜빡하고 다른 약속을 잡아버렸어. 취소하기 곤란한 약속이야? 미안해. 남편은 저와 한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결혼기념일을 깜빡한다거나 뭐 그런 마음을 써야 하는 일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뭐 남편 말로는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라고는 했지만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정말로 마음이 있다면 그런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보다 더 바쁠 때도 100일, 200일,
이런 거 다 챙기던 사람인데요. 하루하루가 같을 수는 없지. 5년이 됐는데 어제 만난 것처럼 사랑하면 그것도 병이야. 그냥 너희는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진 게 아닐까? 친구는 그렇게 위로해주기는 했지만 저는 아마 그때부터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감정을 싹 틔웠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불만을 잠재울 수 있었던 건 남편과 제가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서였을 겁니다. 같은 회사에 다녔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심하던 마음도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남편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된 겁니다. 알림으로 톡에 온 걸 미리 보기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기, 이번 주말에 올 수 있는 거 맞지? 그런데 그 톡을 보낸 사람의 이름이 남자 이름이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회사 동료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은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상간녀의 이름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저장해둔 겁니다. 사실 왜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그런 일을 당하면 당장 남편에게 따지고 화를 내고 뺨을 올려붙이고 이혼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 일이 되니 정말 한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군요. 정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요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 당분간 친정에 가 있어도 돼? 아프면 엄마가 그립긴 하지. 그렇게 해. 제가 며칠 동안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자 남편은 저에게 아프냐고 물었고 저는 남편 얼굴을 보고 있기 힘들어서 당분간 친정에 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의 대답이 저거였어요. 괜찮냐는 대물음 한 번이 없었습니다. 제가 떨어져 있으면 그 사이 그 상간녀를 만날 생각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친정에 가서 엄마 얼굴을 보는데 그냥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사랑받고 이렇게 귀한 딸인데 내가 왜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상처를 받아야 해? 하는 생각 말입니다. 사실 맞는 말이기는 하잖아요. 제가 왜 그런 인간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냐고요. 하지만 바로 이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놓아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뭐 조강지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니들은 상간남 상간녀일 뿐이다. 이런 걸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고요. 최대한 그들이 불리하게 그리고 최대한 많은 것들을 받아낼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되돌아보면 남는 건 그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증거를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들이 한 파렴치한 짓들과 말들을 알게 되었고요.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상처였어요. 지금은 조금이나마 마음의 치유가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께 몇 가지 알려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자기 부인한테 언제 말할 거야? 나는 그년한테 한 푼도 안 주고 싶어. 그냥 주고 치우는 게 낫지 않아? 나 돈 많잖아. 그 돈을 왜 그 여자한테 써? 우리가 더 잘 사는데 써야지.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지.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자기랑 살고 싶은데.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생각이 다 있어. 무슨 생각? 사람 하나를 고용할까 생각 중이야. 그러고 보니 그 전에 저에게 자꾸 추파를 던지던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자주 가는 카페의 아르바이트생이 바뀌었는데 저한테 예쁘다는 둥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둥 하는 말들을 했었거든요. 저는 물론 결혼했다고 거절을 했지만 그 아르바이트생은 포기하지 않았고 저는 그 카페를 가지 않고 있었고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아니, 불륜을 하는 건 지들 연놈들이면서 저를 나쁜 년 만들기 위해 그런 짓을 서슴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번 주말에 어머니 만나자. 정말? 나 자기 어머니 소개받는 거야? 이미 시어머니와도 인사를 다 마친 상태였더라고요. 어쩐지 어느 순간부터 저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내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금만 늦게 결혼시킬 걸 뭐가 그리 급하게 빨리 가려고 했는지 원. 아니, 남편이고 저고 그다지 이른 나이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조금이라도 일찍 시켰으면 뭔가 달라졌을 거라는 말로 받아들이고는 오히려 죄송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요즘 꼴도 보기 싫어 죽겠어. 아프다는데 그러던지 말던지. 나는 자기 더 봐서 좋다. 그냥 이대로 확 죽어버렸으면 좋을 텐데.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저는 남편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는 지들이 지어놓고 저보고 죽어라 악담을 해대는 게 역겹다 못해 온몸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어요. 저런 인간이었나 싶은 생각은 그 뒤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엄청나게 실망하거나 충격을 받으면 당연히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남편의 모든 것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남편의 불륜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습관적 외도라는 말을 아시나요? 그냥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새로운 상대를 만나야 하고 또 그런 스릴 아닌 스릴을 즐기는 병신 같은 인간 말이죠. 정신과 의사인 제 친구가 그러더군요. 아마 네 남편은 평생을 그럴 거야. 그런 인간들은 그래. 라고 말이죠. 아이를 낳지 않은 지금 그런 인간의 실체를 알게 된 게 천만다행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혼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소송을 걸어서 저 인간을 어떻게 바닥으로 끌어내릴지도 다 머릿속으로 생각해뒀고요. 일단 그 인간 말종 같은 대화들을 다 공개할 생각이었어요. 그런 마음을 먹고 실행하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원래라면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은데 그날은 그냥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직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직감은 적중했습니다. 그 상간녀의 전화였거든요. 꼭 할 말이 있다고 만나자고 하더군요. 제가 들어야 하는 이야기고 저도 싫지만은 않은 이야기를 할 거라고 말이죠. 사실 저는 그 여자에게서 연락이 온 것보다 제가 그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 여자가 안다는 사실에 조금 더 놀랐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가관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일부러 알아채라고 티라는 티는 다 냈는데 바보가 아니고서야 아셨겠죠. 그리고 지금쯤이면 복수를 어떻게 하겠네, 소송을 걸겠네. 그런 생각도 하실 걸로 생각해서 먼저 뵙자고 했어요. 무엇보다 그 상간녀의 그 당당한 태도가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잘한 게 있다고 그렇게 당당하단 말입니까? 당장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을 것들인데요. 하지만 그 여자는 기가 죽을 생각이 단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조건 하나를 제시할게요. 조건이요? 무슨 조건이요? 이혼하시면 10억 드릴게요. 그냥 이혼 말고 아무런 조건 없는 10억이요. 다짜고짜 10억을 줄 테니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사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굉장히 모욕당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어차피 소송까지 가봐야 10억은 절대 못 받는 거 알고 계시죠? 그녀의 말이 맞기는 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얼마 되지 않을 터였고 알아보니 상대방의 외도로 받는 위자료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을 폭로하는 걸로 복수의 방향을 잡았던 것도 있고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10억은 제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금액이기는 했습니다. 그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물러난다는 게 너무 억울했던 것 같아요. 내가 싫다면요? 그래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를 빤히 보던 상간녀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그런 멍청한 선택을 하실 분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온 건데요. 그렇게 분풀이를 하고 나면 그쪽한테 남는 게 뭔데요? 뭐 잠깐은 시원하겠죠. 그런데 그 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저도 생각하고 고민하던 부분을 그렇게 딱 집어 이야기하니 분하더군요. 다 맞는 말이라 뭐라 대꾸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분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한가 싶기도 했고요. 어차피 명수 씨는 저를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냥 돈 받고 이혼하세요. 멍청한 선택하지 마시고. 다 뒤집어 엎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상간녀의 그 뻔뻔함에 화가 나기는 했지만 사실 저는 이미 남편에게 정이라는 정은 다 떨어진 상태였고 얼굴을 봐도 구역질이 나오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러겠다 했습니다. 대신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남편에게 왜 그랬는지는 묻고 싶었거든요. 대신 저한테 10억 받는다는 말은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은 제 돈 쓰는 걸 너무 아까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자랑하듯 말하는 부분에서 멍청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남편은 이미 짐작을 한 듯 하더라고요. 긴 말하지 않을게. 어차피 내가 알고 있다는 거 당신도 다 아는 것 같으니까. 미안해. 그런 말할 필요 없어. 어차피 믿지도 않으니까. 미안한 인간이 그런 짓을 하지는 않았겠지. 그때였습니다. 네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드니? 시어머니가 어디서 나온 건지 튀어나오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이 와중에도 지 혼자 오는 건 무서웠던 건지 어떤 건지 엄마까지 끌고 온 남편이 너무 찌질하고 없어 보여서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다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심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자는 거니? 이게 어디서 우리 아들한테 소리를 질러? 바람 피운 건 이 새끼인데 제가 소리도 못 질러요? 이 새끼? 너 지금 우리 아들한테 이 새끼라고 했니?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 머리채를 잡히면서도 그다지 기분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걸로 뭐라도 더 하나 요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들었습니다. 뭐 인간적으로 너무 몰상식한 사람들이라 그런지 화도 막 나지는 않더라고요. 저 다 녹음했어요. 뭐라고? 저 다 녹음했다고요. 이거 다 뿌릴게요. 회사랑 이 동네 주민들한테 다. 너 미쳤니? 누가 미쳤는지는 들은 사람들 보고 판단하라고 하죠. 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바람 피워놓고 며느리 탓하면서 며느리 머리채 잡은 시어머니가 잘못한 건지 가만히 있다가 날벼락 맞은 제가 잘못한 건지 그리고 멀쩡한 마누라 죽었으면 좋겠다고 상간녀한테 별별 소리 다 한 저 인간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가만히 있다가 그런 말을 들은 제가 잘못한 건지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고 서로를 잠시 바라보더군요. 이 모든 이야기가 밖으로 퍼지면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할 사람은 그 누가 뭐래도 제가 아니라 본인들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진상짓을 하면 그 부자 상간녀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었고 말이죠.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는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뭐 그 상간녀가 준다는 금액만큼은 아니기는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시끄러워지는 것도 싫고 게다가 남편과 시어머니와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웃으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에게는 13억쯤 되는 현금이 생겼고 말이죠. 사실 기분이 나빴던 적도 있었고 화가 났던 적도 있었지만 이미 남편에게 정이라는 정은 다 떨어졌고 인간적으로 다시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 때여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냥 아싸 횡재했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군요. 뭐 제 수중에 그렇게 큰 돈이 생긴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뭐 회사를 앞으로 어떻게 다닐지는 조금 걱정되기는 했습니다. 직장 사람들은 다들 저희가 이혼한 걸 몰랐거든요. 때가 봐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고 남편도 그거에 동의를 한 채 도장을 찍었으니까요. 그래서 회사에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회사에서 혹시나 함께 이야기가 나오거나 모일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 걱정이 되기는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걱정도 다음날 바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서정 씨, 들었어? 알고 있었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래. 출근을 하는데 다들 엄청나게 호들갑을 떨면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난 다음 날이기도 했고 저에게 큰 사건이라고는 그것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짐작은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다 입을 털고 다녔나?
이 자식이 뭐라고 입을 털었나. 그런 걱정에 저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려졌던 것 같아요. 이게 뭐야? 그런데 회사 로비로 들어가는 순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엄마랑 바람이 난 남자가 다니고 있습니다. 엄마? 많아봐야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 여학생 하나가 전단지를 나눠주며 자기 엄마의 불륜을 고발하고 있었는데 그 전단지의 인물이 다름 아닌 그 상간녀였던 겁니다. 저는 순간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 상간녀는 남편보다 연상이기는 했지만 그런 다 큰 딸을 둘 수 있는 나이로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랑 비슷한 또래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했었고 말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니? 제가 그 학생한테 말을 걸었어요. 그 학생은 단번에 저를 알아본 얼굴을 하더군요. 우리 엄마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고 꾸벅 인사를 하더군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야? 어디선가 들려오는 낯익은 그 목소리에 제가 돌아봤어요. 남편은 전단지를 들고는 멍한 얼굴로 그걸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충격받은 얼굴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을 발견한 그 여학생이 남편에게로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 앞에 서서 전단지를 남편의 얼굴에 뿌리며 소리쳤어요. 우리 엄마랑 바람난 아저씨죠. 서명수 씨. 여학생의 그 쩌렁쩌렁한 소리는 회사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당연히 수많은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출근을 하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어느새 안에서 이야기가 다 퍼졌는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장면을 구경하기 위해 내려오는 사람들도 잔뜩 보였어요. 아마 살면서 이런 경험을 다시는 해볼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수 씨 딸이라고? 남편이 너무 놀라서 소리친 그 말에 로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아, 그러면 불륜은 맞나 보구나. 근데 딸이 있는 건 몰랐던 거야? 서진 씨도 몰랐대? 뭐 그런 말들이 들려오는 걸 들었습니다. 제 이름이 나오니 썩 유쾌하지는 않더군요. 왜요? 우리 엄마가 자기 결혼 안 했다고 그래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혼했다고 했는데. 이혼 좋아하네. 20살에 속도 위반으로 결혼해서 낳은 딸이 저고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 우리 아빠는 그러면 뭔데요? 아빠랑 엄마는 이혼한 적도 없는데. 그 말에 남편뿐 아니라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장성한 자식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그 무엇보다 아직 정리가 안 된 남편이 있다는 사실에 남편은 더더욱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뒤로 그 여학생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더 가관 그 자체였습니다. 막장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만 있을 법한 이야기더군요. 우리 아빠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집안 재산이라는 재산은 싹 다 빼돌린 걸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빠 이름으로 보험도 엄청 들어놓고 그거 수령인을 다 본인으로 바꿔놨더라고요. 뭐 아빠 죽고 자기는 아빠가 남긴 돈으로 새 남자랑 새롭게 시작이라도 하려고 그랬나? 그게 아저씨고? 거짓말. 윤수 씨가 딸이 있다니. 그것도 이렇게 다 큰 딸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제 보면 알겠네. 그 여학생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군가가 급하게 뛰어들어오듯 회사 안으로 들어왔어요. 다름 아닌 그 여자였습니다. 너 지금 여기서 뭐해? 미쳤어? 여기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 내가 미쳤는지 엄마가 미쳤는지. 이 기집애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런 둘의 대화를 지켜보던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 학생이 자기 딸이라는 말이 정말이야? 아니, 그게 자기야. 내가 다 이야기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딸이 맞기는 하다는 거지? 어렸을 때 멋모르고 낳은 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다 커서 내 손 탈 일도 없어. 그니까 자기야, 일단 진정하고.
그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마치 드라마 속 대사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못된 불륜 남녀의 대사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건 저뿐만이 아닌 듯 했고요. 주위 사람들이 모두 다 고개를 저으며 경악하던 표정으로 그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서진 씨, 이거 다 알고 있었어? 저는 그 질문에 눈물을 머금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머금은 건 조금 일부러 그런 거기는 했어요. 남편을 더 개새끼로 만들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그런 끄덕임에 주위의 직원들이 술렁였고 빠르게 그 소식은 옆에서 옆으로 전달되는 게 제 눈으로 보였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는 굉장히 빨리 퍼지기는 하더군요. 일단 나와. 나가서 이야기해. 남편이 그 상간녀의 손목을 잡아 끌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상간녀는 눈에 눈물이 잔뜩 고여서는 자신의 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일단 나가서 이야기하자, 어? 하지만 그 여학생은 그럴 생각이 정말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자기 손목을 잡은 상간녀의 팔에 힘을 주어 더러운 것 떼어내듯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악에 받쳐서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나가서 뭘 이야기해? 어릴 때 멋모르고 낳은 아이니 필요 없다는 말을 그렇게 돌려서 해놓고 지금 나가서 이야기하자는 거야? 왜? 여기 사람들이 다 알게 불륜녀 되는 건 싫어?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럼 무슨 이야기인데 여기서 똑바로 말해. 내가 내 남편 보험금 타서 나중에 저 남자랑 새 출발할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매일 남편이 빨리 죽었으면 하고 빌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원래 부자 아니었어? 거기서 남편의 본심이 섞인 말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 상간녀가 원래 부자인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뭐 그 여자가 그렇게 행동하기는 했겠죠. 하지만 사랑이라는 건 하나도 없이 순전히 본인이 볼 이득을 위해 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걸 그렇게 본인 입으로 인정하더군요. 뭐야, 결국 돈 때문이었어? 미친놈 아니야? 그 한마디로 남편은 더더욱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술렁이는 게 들렸던 건지 남편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서는 밖으로 뛰쳐나가더군요. 그리고 그 뒤를 그 상간녀가 쫓았습니다. 남편을 애타게 부르면서 말이죠.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앞에서 다 지켜본 저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 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다들 저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이 조용히 저에게 다가와 꾸벅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피해를 드리려던 건 절대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야. 학생도 피해자인데 나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게 보였거든요. 아무리 대차고 할 말 다하는 성격이라고 해도 그 어린 나이에 이런 행동을 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용기와 분노가 필요했을까. 그 생각을 하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아파져 와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은 나눠줬던 전단지를 싹 다 챙겨서 회사를 나갔습니다. 여러 번 죄송하다는 인사를 하고서는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지 예측이 가시나요? 네, 회사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창립 이래 사내 직원들끼리의 스캔들 중에 가장 큰 스캔들이라고 하더군요. 뭐 불륜은 그간 많았지만 그 딸이 회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전단지를 돌리며 폭로하는 일은 처음이었을 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이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뭐 그러지 말라고 해도 통하지 않을 일이기는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고 수떡거리는 게 귀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궁금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 뒤로 남편과 그 상간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다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상간녀의 남편이 부자였더라고요. 가진 재산들이 꽤 많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 투병 중이라고 말이죠. 그 상간녀는 자기 남편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안 남편의 돈을 뒤에서 빼먹고 있었고요.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드라마 속에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도 10억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수소문을 해서 그 여학생을 다시 만났어요. 엄마가 나한테 이혼의 대가로 줬던 돈이 있어. 10억 정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 그 여학생이 놀라더군요.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리고 싶은데 말을 좀 전해줄 수 있을까? 알겠다고 자기가 아버지께 이야기를 드리겠다고 돌아간 그 여학생은 하루가 채 되지 않아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돈은 받지 말라고 하시네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도 돈은 돈인 거잖아요. 그 큰 돈을 일면식 없는 저에게 이런 식으로 줘놓고 다시 돌려받지 않는다는 게 말이죠. 그분도 엄마한테 피해를 보신 피해자분이신데 돈이라도 드려야 아버지 가시는 길이 편할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꼭 받아주셨으면 한다고요.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그 여학생의 아버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걱정이 조금 되더군요. 그렇게 여학생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결국에는 그 상간녀에게 재산이 다 가는 게 아닌가 하고 말이죠. 아직 그 학생은 미성년자였으니까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라는 분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고 말이죠. 자기 아내에게는 단 한 푼도 가지 않게요. 남편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론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사달이 났는데 어떻게 더 다닐 수 있었겠어요. 아마 남편이 사직서를 내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공고사직을 했거나 아니면 그만두게끔 발령을 내거나 하는 방법을 택했겠죠. 그리고 남편과 그 상간녀는 결국 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건 그 일이 있고 바로 헤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뒤로 두 사람은 계속 만났다고 하더군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남편으로서는 이러나 저러나 그 여자에게 돈이 상속이 되는 것이 맞으니 계속 만났던 것 같기는 해요. 그 여자에게 한 푼도 가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두 사람이 헤어졌다는 말을 들었으니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소식을 다 들은 것도 시어머니의 입을 통해서였어요. 내가 준 3억 돌려다오. 저를 찾아온 이유는 너무 명확했습니다. 사실 만나자고 연락이 왔을 때부터 돈 때문에 만나자고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았지만 말이죠. 얼굴을 보자마자 그렇게 노골적으로 바로 돈 이야기부터 할 줄은 몰랐어도요. 제가 왜요? 저도 정당하게 위자료를 받은 건데요. 너 그년한테도 돈 받았다며. 그걸로도 모자라니? 그 여자분한테도 피해를 본 게 있으니까 받은 거고요. 그 여자한테 받았다고 어머님 아들이 저를 두고 불륜을 한 사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날 저에게 그런 폭언을 하시고 주먹을 휘두르시는 게 사라진 것도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는 제가 3억을 순순히 내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저를 찾아오시는 듯 했습니다. 그런 저의 말에 놀라서 한동안 저를 가만히 바라보기만 한 걸 보면 말이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그건 아직 의문이에요. 그래서 못 주겠다는 거냐? 네. 그래도 정 받아 가셔야겠다면 그때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나 남편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지금 남들한테 다 이야기하고 저도 피해보상 소송 걸어야죠. 어머님 아들도 죄를 지은 건데 이렇게 아무것도 잃은 게 없어서 되나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의 그 아무것도 잃은 게 없다는 그 말에 굉장히 많이 욱하신 듯 보였습니다. 버럭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잃은 게 왜 없어? 회사도 쫓겨나고 지금 그게 소문이 동네방네 다 나서 다른 회사에 취직도 안 되고 나도 불륜하는 아들 뒀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으니 속이 시원하기는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폭로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따지고 보면 남편이 그렇게 된 건 그날 로비에서의 그 폭로 때문이었는데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기는 하잖아요. 여기저기 피해자를 많이 만들었으니 그건 그 사람의 업보인 거고요. 제가 그것까지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 돈이 받고 싶으시면 소송을 걸든 다른 방법으로 받아가세요. 저는 제가 다시 돌려드릴 생각은 단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제 뒤로 저에게 쌍욕을 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든가 말든가 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게 되었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새삼 기분이 좋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와서 그렇게 용서를 비는 이유가 뭐야? 설마 너 나랑 다시 잘해보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설마는 사실이더군요. 우리 예전 생각해봐. 좋았잖아. 온몸에 소름이 쫙 하고 돋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그런 걸 보게 해놓고 다시 시작하자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어떤 사고방식이면 그럴 수 있는 건지 말입니다. 뭐, 저는 그런 인간이 아니니 평생 이해할 수 없겠지만요. 내가 총 맞았니? 너랑 다시 만나게? 당신도 새 출발하기 부담스럽잖아. 이제 나이도 있고. 평생 혼자 살면 살았지. 너랑은 안 산다니까? 아이도 갖고 싶어 했잖아. 그 이야기를 하는 남편을 보면서 인간이 정말 못됐다는 생각과 함께 뒤통수를 후려 갈기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동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나오는 남편의 말에는 정말 그 행동을 할 수밖에는 없었어요. 아마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기가 막히고 또 분노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진짜 바로 아이 가질 수 있어.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는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입을 떼었습니다. 나 사실 시술로 묶어둔 상태였거든. 당신이랑 결혼 생활 내내. 누군가가 제 머리를 댕 하고 한 대 치고 간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건지,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인지 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멍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그래서 말도 더듬게 되었고요. 남편은 잘도 떠들어대더군요. 아니, 사실 그 여자랑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만났는데 내가 밖에서 아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냥 묶어버렸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벌떡 일어나 제 앞에 놓여있던 커피를 들어 그대로 남편의 머리에 부었어요. 남편은 차가운 커피를 맞고서는 놀라서 어프어프 거리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로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살의를 느낀다는 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싶더군요. 왜 이래? 왜 이래? 너 지금 왜 이러냐고 했어? 제가 소리를 빽 하고 지르자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은 왜 그렇게 화가 난 건지 궁금해하는 눈이더군요.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죠? 혹시 사이코패스? 뭐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시 했었던 것 같네요. 너, 내가 아이 갖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할 때 나보고 무슨 생각했니? 내가 우스웠니? 저렇게 노력해봐야 들어서지도 않을 텐데 하면서? 아니, 나는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은 안 하고. 너 지능이 그 정도로 낮니? 왜 그걸 생각을 못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했는지 옆에서 봤으면 알았을 거면서 집 불륜 때문에 묶어놓고 그런 나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 너 진짜 인간이니? 네가 인간이야?
남편은 그제서야 제가 화가 난 이유를 조금은 알겠다는 얼굴을 하더군요. 미안해.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가질 수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나는 너랑 다시 합칠 생각이 없다고 개새끼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남편의 머리통을 정말 세게 내리쳤습니다. 제 손이 얼얼할 정도로 말이죠. 남편이 너무 아픈지 악하고 소리친 이후 멍을 때리는 사이 저는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술을 참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과거에 바보 같았던 제가 너무 불쌍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많이 울기도 했고요. 남편이 그렇게 찾아가고 난 뒤 시어머니도 다시 한번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아마 남편이 다시 저와 잘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했던 거겠죠. 그 전에 만났을 때보다 표정이 훨씬 유하더군요. 그때는 내가 너무 미안했다. 무슨 말씀 하시려고 찾아오신지 아는데 저는 절대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지 않니? 그걸 끄는 건 그 사람이고 그리고 이미 끊어진 인연인데요. 이혼까지 다 한마당에 무슨 인연 타령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시 돌아오면 내가 정말 잘하마.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하마. 제가 알기로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 뒤에 집에서 사이버 도박을 하다가 원래 살던 집까지 날렸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시댁에 들어가서 산다고요. 왜요? 어머님, 그 나이에 아들 모시고 같이 사는 거 힘드세요? 시어머니는 제가 그 모든 사실을 모를 걸로 생각했던 건지 그런 제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동안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낳은 쓰레기, 어머님이 해결하세요. 분리수거를 하시든 아니면 가져다 버리시던지요. 왜 그걸 남인 저한테 떠넘기려고 하세요? 뭐, 쓰레기? 불륜하고 그걸 상간녀 딸한테 폭로당해서 회사 쫓기듯 그만두고 가는 곳마다 취직이 안 돼서 집안에서 뒹굴뒹굴하다가 한다는 짓이 도박인 인간이 쓰레기가 아니고 뭐예요? 제 입으로 남편의 현재 상황을 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새삼스럽다는 얼굴을 하더군요. 그 모든 게 남편의 지금 상황이 맞는데 어딘가 남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달까요? 아마 현실을 부정하고 있어서 그런 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힘들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 그 힘든 아들 옆에서 잘 돌봐주세요. 남에게 떠넘기려 하지 마시고. 야, 이년아, 너 지금 말 다 했어? 또 욱한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어찌나 힘이 세던지 그 모습을 보고 말리로 달려온 사람들이 아무리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지지가 않더군요. 결국은 경찰이 출동을 하고 나서야 제 머리채를 놓아줬습니다. 저도 어지간하면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짓까지 당하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고소장을 썼거든요. 폭행으로 말이죠. 아는 분 중에 변호사 일을 하시는 지인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스토킹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그것도 했고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한풀이 꺾이기는 하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니? 저를 이렇게까지 하게 만든 건 다름 아닌 어머님이세요. 좋은 말로 그만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그러게, 왜 그러셨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더 이상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나서야 저로 하여금 고소를 취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는 울면서 빌어도 절대 용서해주는 일이 없을 거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 네가 나라면 너 같은 인간 다시 받아주겠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 그 목 위에 달고 있는 게 장식품은 아닐 거 아니야. 솔직히 남편 본인도 알았을 겁니다. 본인 같은 인간을 절대 제가 받아줄 일이 없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그런데도 매달려 본 거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아무튼 남편은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가서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말이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의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건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기는 했습니다. 그 여자랑 결혼한대. 뭐? 그 상간녀랑? 이혼은 했대? 남편한테 쫓겨나고 혼자 살고 있었나 봐. 다시 만난 지는 얼마 안 된 모양이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들 수근거리는데 결혼한대. 어안이 벙벙하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건가 싶을 정도로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그 여자랑 결국에는 결혼한다고 말이죠. 어디서 돈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 때문인 건지 아니면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건지는 몰라도 말이죠. 뭐 끼리끼리니까 방생하지 말고 서로 붙들고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여학생이 참 속 시끄럽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말이죠. 결혼식은 문정성시를 이뤘다고 들었습니다. 다들 굉장히 궁금해서 가본 것 같더라고요. 네, 말 그대로 그 결혼식은 구경거리였습니다. 혹시나 그 여학생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나타나지는 않았다고요. 다들 수근거리기만 하는 결혼식을 잘 마치고는 남편은 어디 아주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의 규모도 월급도 원래 다니던 회사보다는 훨씬 작지만 그렇게 눈을 낮추지 않으면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군요. 그래도 잘 사는 게 너를 위해서라도 낫다고 말이죠. 못 살면 언젠가 또 성이 나서는 저를 찾아와 괴롭힐 테니 그럭저럭 잘 살기를 바라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잘 사는 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뭐 물론 지금 잘 살고 있지는 않지만요. 상상만 해도 화가 나네요. 제가 잘 살기를 바라야 한다면 그건 그 여학생일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빠 말이죠. 저에게 본인이 대신 사과했던 상간녀의 남편이요. 병이 나으셔서 따님과 오래 행복하기를 요즘도 가끔 기도하고 있어요.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니까요. 아마 남편은 또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변할 사람들도 아니니 그 가정이 잘 지켜질 확률은 제가 복권에 당첨될 확률보다 낮다고 생각해요. 조만간 또 난리가 났다는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인간들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보란 듯이 잘 살려고요. 물론 큰 돈이 생겼지만 다 저축하고 회사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는 해외여행을 한번 다녀온 뒤에 나중을 위해서는 다 묶어두려고요. 집을 살까 고민 중이기도 하고요. 물론 지금도 그때 제 선택이 정말 옳았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몰랐는데 저는 손으로 뭔가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했더라고요. 도자기를 만들고 공예를 배우고 있어요. 그런 걸 하면 정신적으로도 많이 안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일 이후로 정신과를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으니 혹여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재밌고 즐거워하는 일을 찾아서 요즘은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일만 남은 거겠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쓰고 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새삼 실감을 하게 되네요. 처음에는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도 들지 않고 그냥 다 받아들이고 행복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안 좋은 일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처럼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만 사연을 줄일게요.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생 선배님들. 저는 지금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제 사연을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살아왔던 경험을 토대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언젠간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두 가지의 형태로 나뉜다고요.
자신이 나쁜 부모님과 나쁜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절대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자신이 그런 좋지 못한 부모님과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더욱더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낳은 자식은 이런 고통 안 받고 평생 행복하게 해줘야지 라고 생각해서 더욱더 절실하게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저는 단연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요즘 말로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술집 여자였죠. 그러다가 저희 아빠를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물론 그 결혼조차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아빠는 집이 어느 정도 잘 사는 편이었고 그에 반해서 엄마는 집이 못 사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술집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했는데 마침 생각지도 못한 아이였던 제가 생긴 김에 엄마는 아빠를 통해서 조금 편하게 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돈을 줄 테니 애를 지우라고 하는 아빠한테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아빠가 다니는 회사는 물론이고 아빠의 집까지 찾아가서 전부 이야기하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했어요. 그의 아빠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엄마와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에게 협박을 받으면서 결혼을 한 상황에서 그 자식인 제가 이뻐 보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엄마, 아빠, 저랑 놀아주세요. 동화책 읽어주면 안 돼요? 윤희야, 엄마 바쁘잖아. 거실에 가 있어라. 아빠, 그럼 아빠가 읽어주면 안 돼요? 아빠는 이제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는데 윤희 혼자 읽으렴? 나 글씨를 모르는데. 얼른 가. 아빠도 피곤해. 아빠는 엄마와 결혼한 이후로 맨날 술만 먹었고 엄마는 아빠가 붙이는 돈으로 옷을 사고 가방을 사고 사치를 부리다가 돈이 부족할 때면 다시 술집에 나가서 일을 하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는 저는 몇 날 며칠을 젖 한 번 못 먹고 굶기가 일쑤였나 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저희 집 근처에 살던 착한 아주머니가 저를 돌봐주신 덕택에 다행히 죽지 않고는 살게 되었죠. 하지만 한 살 한 살 더 커갈수록 아주머니도 아주머니 자식이 있는 상황에서 저를 정말 친자식처럼 돌봐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부터는 거의 집에서 생활을 해야 했는데 엄마도 아빠도 애초에 저를 본체만치 했습니다. 설마 엄마와 아빠가 저를 미워할 거라고는 아직 생각하지 못했던 어렸을 때 저에게 냉랭한 엄마와 아빠에게 다가가서 놀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밥을 달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와 아빠는 큰 소리를 치면서 늘 저를 외면했습니다. 그런 행동이 반복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요. 전 차게 식어서 굳은 밥과 라면 국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집안에 있기 싫어서 놀이터에서 모래장난을 하거나 그네를 타며 놀았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놀이터는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조금만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놀아도 금세 부모님이 달려와서는 애가 저녁도 안 먹고 아직까지 놀이터에 있어? 얼른 따라와! 하면서 집으로 끌려가고는 했는데 저는 저녁이 아니라 밤 늦게까지 밖에 있어도 엄마든 아빠든 저를 찾으러 오지 않았거든요. 어린 마음에도 그게 너무 서럽고 속상했습니다. 저도 엄마와 아빠로부터 관심받고 사랑받고 걱정받고 싶었는데 어느 날은 늦게 들어가면 걱정해줄까 싶어서 일부러 달이 뜨고도 한참 있다가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코를 골면서 거실에서 자고 있고 엄마도 이미 방에서 자기 이부자리만 깐 채 잠을 자고 있었죠. 제가 이렇게 모든 이야기들을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제 기억상 엄마와 아빠에게 받은 하대가 남아있기도 해서 그렇지만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술에 잔뜩 취한 아빠가 저를 붙잡고는 네 엄마랑 너만 아니었어도
난 지금보다 훨씬 더 성공해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소리를 지르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 날은 학교에도 가기 싫어서 교복을 입고 학교 가는 척을 하며 동네를 떠돌았습니다. 이미 초등학생 때부터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버리고 있었지만 중학생 그날 아빠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시점으로 저는 점점 더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집에 늦게 들어가건 일찍 들어가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평소 엄마와 아빠의 태도를 보면 제가 집에 없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았기에 학교가 끝나고서도 친구랑 시간을 보내다 오거나 아니면 일부러 학교 도서관에서 끝까지 남아서 공부를 하다가 밤이 될 쯤에 집에 가고는 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놀 순 없었어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낳아놓은 자식이라 엄마와 아빠는 몇천 원씩 돈을 주고는 했지만 그거로는 필기구와 공책 몇 개 사는 걸로 전부 끝이 났습니다. 뭐? 아니 어린 게 벌써부터 무슨 돈을 쓸 데가 있다고 돈을 달랬니? 엄마가 준 돈으로는 수학여행 못 가요. 돈이 더 필요해요. 수학여행? 그거 꼭 가야 하니? 못하러 가. 그냥 공부나 하지. 정 가고 싶으면 네 아빠한테 가서 달라 해라. 아빠는 안 줄 텐데. 언제는 한번 학교 수학여행 비용이 모자라서 계속 고민하다가 처음으로 엄마와 아빠에게 돈을 달라고 했지만 오히려 욕만 잔뜩 먹은 기억도 있습니다. 결국 저는 돈을 받기는커녕 고대하던 수학여행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떻게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게 돈 달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나마 다행히 함께 놀던 친구들이 착해서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은 학교가 전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저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만약에 친구들까지 별로 좋지 않았다면 정말 완전히 탈선을 해서 나쁜 길로 빠졌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는 가지 않았습니다. 속 편하게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엄마와 아빠와 살고 있는 집에 있기 싫었고 저도 제 스스로 돈을 벌어서 혼자 독립을 하고 싶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제가 고등학교에 가는지 안 가는지 관심도 없었기에 저는 그냥 아무런 말도 없이 주변을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끼케야 17살이 된 여자애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평소 저희 집 사정을 다 알고 있던 가게 아주머니가 마침 아르바이트생이 곧 그만둔다며 저에게 알바를 해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했어요. 덕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저도 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었죠. 아이고, 아르바이트가 처음인데 어쩜 이렇게 싹싹하게 잘해? 내가 그때 우리 윤희한테 이야기해보길 잘했네. 가게 아주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한평생 엄마와 아빠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칭찬을 아주머니에게는 수없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였지만 아주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조금 힘들어하시면 아르바이트 비용과 상관없이 원래 정해져 있던 시간보다 훨씬 더 늦게까지 일을 하기도 했죠. 윤희한텐 내가 너무 고맙네. 돈도 많이 못 챙겨주는데 나 때문에 늦게까지 일해주고 말이야. 아니에요. 어차피 집에 가봤자 할 일도 없고요. 전 집보다 여기 있는 게 더 편해요. 사실 빨리 가면 갈수록 엄마와 아빠를 더 많이 봐야 했으니 가게에 남아있는 거였어요. 아주머니는 그런 제 속사정은 모르셨지만 제게 먹을 것도 챙겨주고 어떤 때는 아르바이트 비용을 더 넣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집을 떠날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 가게 아주머니 덕분입니다. 아주머니, 저 다음 달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돈도 많이 모았고 너무 즐거웠어요. 가게에서 일하면서 정이 더 들었는데 다음 달까지만 일한다니 너무 아쉽네. 그래, 이제 뭐 하게?
서울로 가보려고 해요. 거기서 좀 더 제대로 된 일자리도 구하고 아예 서울에서 자리 잡을 준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어린데 아주 기특하네. 그래, 윤희 너는 분명 서울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마지막까지 아주머니의 응원을 받으며 저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는 당장 서울에 작은 방 하나 잡기도 어려웠지만 일단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정말 사정이 괜찮아질 때까지 이곳에 있기에는 더 이상 하루라도 엄마와 아빠와 같이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가기 전날 미리 엄마 아빠 몰래 짐을 싸두고 두 분이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편지까지 써놓았죠. 엄마, 아빠, 저는 이제 서울로 올라갑니다. 오늘 이후로 저와 엄마 아빠의 연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할 필요 없고 저도 엄마 아빠 생각 안 할 겁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미리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제가 돈을 모아둔 걸 알고 있으면 돈을 달라고 할 것 같아서였죠. 그래서 두 분이 잠들었을 때 캐리어를 한 품에 가득 안고 조용히 신발을 신은 채 집을 나섰어요.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집을 말이죠. 기차를 타러 가는데 가슴이 엄청 뛰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멀리 가보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고 심지어 아예 집을 떠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정말 나 혼자서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무게감도 있었고 뭐 한편으로는 아예 새로운 환경에 가는 거다 보니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가혹했죠. 예상했던 대로 제 몸 하나 누일 곳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모텔을 전전하며 며칠씩 숙박을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부모님과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된다는 기쁨에 그 정도 힘든 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다는 건 고향과 비슷했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에 있는 일자리 개수 자체가 고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기에 저는 생각보다 쉽게 나이와 상관없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급도 더 좋았죠. 그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거의 2년간 온갖 아르바이트란 아르바이트는 다 해봤습니다. 어떤 때는 아르바이트마다 너무 짧은 시간씩만 구해서 하루에 아르바이트만 5개를 한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한 곳에서 9시간씩 근무하는 거랑 5곳을 돌아다니면서 9시간씩 근무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진짜 체력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윤희 씨 괜찮아? 요즘 너무 얼굴이 상했는데 일을 무리해서 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거 옮기면 되죠?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은 괜찮습니다였어요. 괜찮지 않은 시기였지만 그 말을 하면서 버텼던 시기였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20살이 되고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작은 회사에 이력서를 넣거나 했는데 제가 이력서에 그동안 했던 아르바이트 경험을 쭉 나열해 놓은 것을 독특하다고 여긴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윤희 씨, 오늘 3시 면접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갑작스런 연락에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그 회사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고 최선을 다해 저란 사람을 보여주려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최종적으로 합격을 해서 직장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윤희 씨는 연애 안 해? 아, 연애요? 전 그냥 돈 버는 게 더 좋아서요. 그래? 거참 특이하네.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기고 나이도 젊은데.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만나? 젊을 때 만나봐야지. 사실상 중학교 때 있었던 친구들을 제외하고 회사 사람들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쌓는 인간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다들 좋은 사람들만 있어서 업무 관련해서 실수를 해도 늘 사근사근 알려줬고 퇴근 후 직원들끼리 맥주라도 한잔하는 날이면 꼭 저를 챙길 정도로 잘 대해줬습니다. 그런 회사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어본 질문이
연애는 안 하냐는 이야기였어요. 윤희 씨는 연애 안 해? 혹시 비혼주의 그런 건 아니지? 저번에 보니까 소개도 잘 안 받는 것 같던데. 저 아직 돈 버는 게 더 좋아서요. 아무래도 연애하고 그러면 돈이 많이 깨지잖아요. 그건 그렇지. 그래도 어릴 때 연애해야 좋은 사람도 알아보는 눈이 생기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하도 연애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전염이 된 건지 뭔지 괜히 연애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외로움도 느끼게 되었고요. 저녁에 퇴근하고 차기 식은 바닥에 불이 꺼져 있는 방 안에 들어서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보호소에서 버려진 개를 입양해서 기를까 하고 생각을 해봤지만 제 벌이도 넉넉지 않고 무엇보다도 제가 회사에 가 있는 사이 혼자서 방에 있어야 할 강아지가 너무 불쌍해서 키우지도 못했죠. 아무리 제가 외롭다지만 제 외로움으로 다른 생명을 힘들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회사 사람들과 저녁 시간마다 어울리고 있어도 사실 아무래도 직장에서 만났다 보니까 정말 친구 같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서울에 와서는 변변찮은 친구 하나 없어서 주말 같은 때 편하게 불러서 커피 한잔 할 사람도 없었으니 외로움이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당시 회사에서 2살 위 친하게 지내던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언젠가 너무 힘들어서 이런 대략적인 고민들을 털어놓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가정 환경에 대해선 이야기를 안 했고 그냥 일찍이 집안 사정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서 일을 해야 했는데 아무래도 혼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외롭더라. 이런 식으로요. 마침 그분도 지방에서 오래 살다가 돈을 벌려고 서울에 올라온 케이스였습니다. 나도 그 기분 잘 알지. 윤희 씨, 친구고 가족이고 다 지방에 있는데 나만 다른 지역으로 홀로 외딴 섬처럼 떨어져 있는 거? 하루 이틀이야 견디지만 그거 계속되면 너무 힘들더라. 특히나 일할 때 너무 짜증나고 지쳐있는데 집에 가도 나 반겨줄 사람 아무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약속 잡고 만날 사람도 없을 때 그 비참함은 안 느껴본 사람들은 절대 모를걸? 정말 많이 고민하다가 이야기를 한 건데 너무 공감을 해주고 제 입장에서 겪어본 감정들을 그분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니까 조금 속이 풀리는 느낌이더라고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윤희 씨는 나보다 더 일찍 왔으니까 더 그렇겠다. 그러면 혹시 윤희 씨, 내가 모임 하나 소개해 줄까? 나도 원래 거기 다녔다가 일 바빠지고 그러면서 못 가고 있는데 다 윤희 씨랑 내 나이대의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친구 사귀기는 딱 좋을 거야. 많아봐야 30대 초반이니까 그냥 뭐 오빠 언니 하면서 지내도 되고.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직원분 말에 혹하면서도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막상 가서 제가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괜히 저를 소개시켜준 직원분만 욕을 먹는 건 아닐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처럼 살고 싶진 않았기에 그 도움을 감사히 받아서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임에 나갔던 첫날, 저는 어떤 남자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저보다 8살이 많고 저희 회사 근처에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는 직장인이었죠. 아, 이분이 네가 말한 윤희 씨구나. 반가워요. 임지훈이라고 합니다. 살면서 딱히 이상형 같은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진짜 가슴이 뛰는 게 무엇인지 처음 알았을 정도로 얼굴을 보자마자 어찌할 바를 모르게 숨이 막혔습니다. 게다가 모임을 다니면서 알게 된 그 남자는 너무 친절하기까지 했죠. 제가 모임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적응하는 걸 도와주려고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모임 자체가 만들어진 지 조금 되었다 보니까 저랑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자연스럽게 원래 친했던 사람들과 더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없을 수가 없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 남자는 늘 잊지 않고 윤희 씨, 재밌어요? 라는 식으로 말을 걸며 남들보다 저를 더 챙겨주려고 했었습니다. 얼굴도 제 스타일이었는데 성격까지 그렇게 착하니 더욱 안 반할래야 안 반할 수가 없었죠. 정말 말 그대로 한 번에 훅 빠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모임에 나간 지 딱 2달 만에 남자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먼저 고백을 한 덕택이었죠. 모임 사람들이 장난스런 야유를 하면서 오래 가라고 하는데 부끄러우면서도 아, 나도 이제 남자친구가 있구나 라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더군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에 들어있던 사람과 연애를 한다는 게 너무 꿈만 같았습니다. 남자는 연애를 할 때는 더욱더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뭘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가 먼저 예약을 해서 데려가주고 제가 잠깐이라도 눈길을 준 것이 있으면 다음날 깜짝 선물이라며 사다 주고는 했어요. 첫년인데 정말 이렇게 운이 좋아도 되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처음 연애를 하는 것이긴 해도 정말 이 사람이라면 결혼까지 해도 될 거라고 마음이 갔죠. 윤희 씨, 우리 좀 연애하다가 결혼할까요? 어때요? 정말요? 나는 좋아요. 때마침 남자친구가 먼저 저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말 그날 길거리에서 부끄럽게도 엉엉 울었어요. 당연히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요. 기꺼운 마음으로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저는 더욱더 남자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제 결혼까지 며칠 남았네 하고 셀 정도로 그때 저는 남자친구에게 푹 빠져 있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야, 여기 강윤이라는 애 어딨어? 웬 모르는 여자 5명이서 저희 회사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저를 찾았죠. 얼떨결에 일어나서는 제가 강윤희인데요? 라고 하자마자 여자 중 한 명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는 제 머리채를 잡아 뜯었습니다. 진짜 회사가 아수라장이었어요. 저는 소리를 지르고 이를 지켜보던 직원들은 저와 여자를 떼어놓기 위해서 말리고 온갖 난장판이 되고 나서야 간신히 저는 여자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 여전히 저를 보면서 씩씩거리고 있는 여자들에게 물었죠. 갑자기 찾아와서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신 대체 누구예요? 너 임지훈이라고 알지? 임지훈이요? 그 사람은 왜... 기가 막혀. 얘 모르는 척하는 것 좀 봐라. 딱 보니 견적 나오네. 그 새끼 내 남편이야. 뭐라고요? 애까지 있는 유부남이라고. 우리 애가 몇 살인지는 아니? 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남자친구의 이름을 얘기하는 여자를 보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지.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전 다시 한번 아내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머리채를 잡혔고 제가 계속해서 몰랐다고 하자 이 여자도 제 얘기는 들어봐야겠다 싶었는지 놓아주더라고요. 그렇게 그 후의 이야기는 회사에서 이 상태로 들을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고 여자들과 함께 회사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듣게 된 이야기는 너무도 충격적이었죠. 일단 가장 먼저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은 여자가 제 남자친구의 아내였고 같이 온 여자 4명은 그 아내의 친한 친구들이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내는 절 쏘아보며 말을 이었어요. 그 자식이 언젠가부터 외박이 잦더라고. 골프 약속이 있다나 뭐라나 친구들이랑 여행을 간다고 하질 않나. 그래서 뒤를 쫓아가 봤더니 어떤 젊은 년이랑 희희낙낙거리고 있더라고. 그것도 날 속이고 무려 1년을. 기가 막혀서 원. 죄송하지만 전 정말 몰랐습니다. 아이가 있는 사람인지도 몰랐고 저한테 싱글이라고 속여왔어요. 제가 알았다면 가정 파탄 내는 그런 짓은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제가 당한 충격도 만만치 않았지만 일단 전 사과부터 드렸습니다.
솔직히 아내와 아이는커녕 그냥 다른 여자가 있을 거라고 자체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기에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항변을 하고자 구구절절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언제 사귀었는지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정말 전혀 존재를 몰랐다고 나도 너무 억울한 상황이지만 아내인 당신 입장에서 힘들고 슬플 것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의도가 아니더라도 정말 미안하다고. 하지만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야, 어떻게 유부남인 걸 모를 수가 있니? 내 남편은 네가 이미 다 알고 있었대. 알면서도 접근하고 꼬셨대. 몸으로 덤비기까지 해서 자기가 어쩔 수가 없었다는데? 너 끝까지 거짓말할 거니? 경찰서 가보고 싶어? 전 정말 억울해요. 제가 작정하고 꼬셨다면 전 정말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하지만 여자는 절대 믿지 않았죠. 잘은 모르지만 아마 남자친구가 이미 제가 꼬셨다는 이야기를 단단히 해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그 일 때문에 회사 내에서도 제가 안에 있는 유부남을 꼬셨다는 소문이 암암리에 돌아서 더 다닐 수도 없었죠. 모두들 절 향해 수군거렸어요. 쟤, 맞지? 그 유부남이랑 바람피네. 맞아요. 말도 섞기 싫다니까요. 얼굴은 순하게 생겨가지고 왜 저런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몰라. 쟤 때문에 회사 뒤집어졌잖아요. 수군거림은 심해졌고 이건 직장 왕따로 이어졌어요. 절 좋아하고 제게 친절하던 모든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등을 돌렸고 아무도 제게 밥 먹자는 말을 하지 않더군요. 덕분에 점심시간만 되면 저는 회사 화장실에서 메일을 울며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어이 예상하던 일이 터졌어요. 상사가 절 부르더니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아무래도 윤희 씨가 회사를 나가주는 게 좋겠어. 지금 윤희 씨가 일으킨 소란 때문에 회사가 난리잖아. 윤희 씨도 더 다니기엔 많이 괴로울 거야. 미안하지만 이번 달 안으로 정리해줘. 네, 저는 그렇게 결국 사람들의 오해를 받으며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가득 떠안은 채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 몇 년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진짜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이었기에 너무 절망스러웠고 잘 다니던 회사에서도 제 잘못이 아닌 일로 거의 도망치듯 나와야 했다는 게 슬펐습니다. 처음엔 그 남자에게 연락을 했어요. 허나 죽어도 제 연락은 받지 않더라고요. 그에 더 화가 나 음성 메시지, 문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떻게 날 속여? 당신 미쳤어? 당신 아내 때문에 나 회사 잘리고 갈 데 없어졌어. 이제 행복하니? 만족해? 너 같은 쓰레기는 지옥 구덩이에 떨어져야 해. 멀쩡한 사람 바보 만들고 당신 같은 남자는 사회의 악이야. 이 기생충 같은 놈아. 정말 할 수 있는 한 제가 아는 모든 욕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냥 전 여전히 불륜녀라는 누명을 쓰고 나온 여자였고 갈 데도 없었죠. 이 상황에서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기댈 수 없다는 사실이, 그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 참 지독하게 느껴지더군요. 술을 먹으면서도 얼마나 속으로 나쁜 생각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강다리로 갈까? 어차피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아냐, 그래도 좀 더 살아봐야 해. 하루에도 몇십 번씩 내적 갈등이 휘몰아쳤는데 제가 정말 더 버틸 자신이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주 우연히 서울에서 예전에 저를 아르바이트로 고용해 주셨던 아줌마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것도 대낮에 길거리에서 말이죠. 응? 너 윤희 아니니? 아줌마. 아이고, 윤희 맞구나. 살이 많이 빠져서 몰라봤네. 그간 어떻게 지낸 거야? 아니다. 이러지 말고 우리 근처 카페라도 가서 이야기하자꾸나.
그렇게 저는 아줌마와 카페로 향하게 되었고 그간의 일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나는 여기 서울에 친구 집이 있어서 잠깐 여기서 서울 구경도 할 겸 지내고 있어. 어찌 지냈니? 직장은 다니고 있고? 그게 한때 제게 잘해주셨던 분이라 그런지 오랜만에 만났지만 불편함은커녕 오히려 고향을 만난 것 같은 편안함이 절로 느껴졌어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아줌마에게 이런저런 상황을 얘기하다 그만 목을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허나 아줌마는 당황하실 법도 한데 그런 기색 없이 절 끌어안으며 많이 힘들었겠다고 토닥여 주셨고요.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다 있나. 윤희가 고생이 많았겠구나. 윤아, 그러지 말고 아줌마 따라가지 않을래? 네? 아줌마 남편이 실은 직장을 청주로 옮기게 되어서 아줌마도 거기서 칼국수집을 하나 차릴까 하거든. 마침 직원이 필요한데 아줌마랑 같이 일할까? 전 망설일 것도 없이 좋다고, 그저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대답했어요. 저 역시 서울살이에 환멸이 날 만큼 나 있었고 여기에 있는 한 배신당했던 기억만 계속 떠오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줌마를 따라 거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저를 거두어 주신 아줌마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도 컸고 저를 어머니처럼 넉넉히 챙겨주신 아줌마에게 보답도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 요식업의 세계를 알아가고 터득하게 되었죠. 저와 아줌마가 매일 새벽같이 나와 일을 한 그 성실함 덕분에 저희 칼국수 가게는 점점 더 흥하게 되었어요. 단골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새로운 손님들도 많이 유입되었죠. 아마도 대로변에 있어 목이 좋은지라 잘 되기 좋은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맛있는 곳은 손님들이 먼저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싸고 맛있는 저희 칼국수집을 알아봐 주신 손님들이 어느새 인터넷에 저희 가게를 홍보해 주시더라고요. 1년 후쯤엔 이제 사람을 4-5명은 써야 가게가 굴러갈 정도로 가게 규모도 커지고 장사도 바빠졌죠. 그즘에 아줌마는 허리가 많이 아프셔서 가게를 자주 나오시지 못했는데 그랬기에 아줌마 대신 제가 2팔 걷어붙이고 가게를 직접 운영해 나갔습니다. 아마도 그때 쌓은 가게 운영의 노하우들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아요. 새벽에 나와 일을 하고 밤 10시가 되어야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몸은 고단한 삶이었지만 회사에 있을 때보다 훨씬 재밌고 또 마음이 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줌마가 저를 부르셨어요. 윤희야, 아줌마가 생각해봤는데 말이다. 언제까지 내가 집에 있을 수도 없고 자꾸 가게 생각이 나서 말이다. 이 가게를 이젠 네가 그냥 운영해보는 게 어떻겠니? 네? 제가요? 아줌마의 제안은 조금 얼떨떨했습니다. 아직은 제가 그 정도의 능력이 될지 확신할 수도 없었고 혹시나 직원이 아닌 사장으로 가게를 운영했다가 책임지지 못할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줌마는 천천히 돈을 갚으라면서 제게 가게를 맡기고 싶어 하셨어요. 윤희야, 아줌마에겐 너보다 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없다. 네가 해줬으면 해. 아줌마는 제가 더 말하지 못하도록 의견을 밀어붙이셨어요. 너라면 할 수 있다며 용기도 심어주셨고요. 아직 큰 가게 하나를 맡기엔 젊긴 했지만 제게 맡기고픈 아줌마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기에 그럼 최선을 다해보겠다 하고 전 가게를 맡게 되었어요. 그 뒤론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손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더 신경 쓰면서 음식 맛은 더 높이기 위해 혼자 부엌에 틀어박혀 여러 연구를 해보았죠. 다행히 제가 음식 쪽에 재능이 있었는지 하늘의 운이 닿은 건지 1년쯤 지나자 어엿한 사장으로서 성공적으로 가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죠. 그러면서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이곳에 처음 발을 디딜 때만 해도 그저 서울에서의 끔찍한 기억을 지우고 무탈하게 살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바랬는데 이제는 남부럽지 않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서울을 잊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오랜만에 아줌마네 집에서 아줌마와 함께 오순도순 가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을 때쯤 제게 뜬금없이 만나는 남자가 없냐 묻더군요. 없죠. 일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딱히 생각도 없어서요. 이러다 노처녀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럼 윤희야, 혹시 너 선 한번 안 볼래? 아줌마 친구 아들인데 직업도 좋고 아줌마가 한번 만나봤는데 인성도 괜찮더라. 선이요? 선자리는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서울에서 한번 크게 호되게 당한 이후론 남자를 기피하다시피 하긴 했어요. 괜히 만나 마음을 주고받다가 상처를 받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줌마가 제게 먼저 선자리를 주선하신 거였어요. 처음엔 망설여졌지만 아줌마는 언제까지나 혼자일 순 없다고 과거는 잊어야 한다고 반복해서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아줌마에게 약했던 전 이번에도 그냥 알겠다 하곤 아줌마 소원 들어드리는 셈치고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만난 남자는 제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일단 순수하고 우직한 면이 마음에 들었고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도 좋았어요. 알아가면 갈수록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었죠. 서울에서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불현듯 튀어나와 저를 괴롭히기도 했지만 이 사람은 그 상처마저 따뜻하게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단 말이 있듯 그렇게 저는 이 사람과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문제없이 결혼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거였죠. 하루하루 행복한 마음으로 일터에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곳에서는 동네 친구도 좀 사귀고 나름대로 인맥을 좀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날짜가 잡히자마자 저는 운영하던 SNS에 제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근데 얼마 뒤 웬 모르는 계정으로부터 폭탄 같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너 때문에 우리는 이혼을 했는데 너는 결혼을 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 결혼식 내가 다 깽판 치고 너 유부남 꼬신 상간녀인 거 내가 다 알릴 거다. 그 사람은 제 첫 남자친구의 아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얼마나 힘들지는 이해합니다. 순간 가슴이 덜컹했죠.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이디를 알고 제가 어찌 사는지 지켜보고 있었다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덜덜 떨다가 일단 예비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요. 그러자 예비 남편은 화를 벌컥 내며 무슨 그런 여자가 다 있냐고 자기가 만나겠다 하더라고요. 아니야 자기야, 그러지 마. 혹시 모르잖아. 괜히 불난 집에 기름만 붓는 꼴이면 어떡해. 근데 사실 나 너무 무서워. 이 여자 정말 결혼식에 와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만나볼게. 만나서 해결을 보든 해야지. 이 사람은 지금 아직도 그 남편 말만 듣고 당신을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 몇 년을 오해하고 살았는데 그 오해가 지금 우리가 만나 설명한다 해도 풀리겠어? 오히려 반발만 일으킬 거야. 날 더 저주하기만 할 거라고. 어떡하면 좋아? 전 너무 무서웠습니다. 당시에 회사에 찾아와서 제 머리채를 잡았던 것으로 보아 그 여자는 진짜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여자였습니다. 결국 저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다가 아줌마와도 상의하고 예비 남편과도 상의를 해서 긴 문자를 보내었어요. 다시 한번 구구절절하게 설명한 것이었죠. 그쪽 입장에서 내가 상간녀로 보이는 거 정말 다 이해하는데 나는 정말로 유부남인 걸 몰랐다고 애초에 남자 쪽에서 먼저 결혼하자는 이야기도 했었고
사귀자는 고백도 남자 쪽에서 먼저 한 거라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남자가 유부남인 걸 알 수 있는 건덕지만 하나 있었어도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이랑 사귀지 않았을 거라고요. 하지만 진짜 벽에다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대체 남자가 어떤 식으로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는진 모르겠는데 그 여자는 제가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걸 몰랐다는 전제 자체를 아예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냥 제가 상간녀로서 어떻게든 책임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됐나 봅니다. 두고 봐. 내가 네 인생도 똑같이 망하게 해줄 거야. 나만 이러고 살란 법 있니? 너도 똑같이 망가뜨려 줄 거야. 오히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문자가 날아왔죠. 심지어 다음 날엔 제게 마음의 준비해 라는 식의 문자도 보내왔습니다. 이쯤 되니 손과 발이 덜덜 떨려 일에 집중도 안 되고 음식점 운영도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어디에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미쳐버리겠습니다. 이게 말이 와전이 된다고 당장 한 다리만 건너도 내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이 될 때가 있는데 내 입장에서는 해명을 하겠다고 한 건데 오히려 도둑이 제발 저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제가 너무나 결백한 상황에서 제 결백을 재차 밝히고자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옛날 남자친구의 번호로 다시 연락까지 해보았어요. 제발 당신 전 아내를 말려달라고, 제발 그것만이라도 해달라고 사정까지 했어요. 제가 왜 빌어야 하는 입장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라도 해서 사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냥 결혼식 안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 신랑 될 사람이 엄청 곱게 자란 외동아들이기도 하고 요새 아무리 식없이 간소하게 혼인신고만 하는 커플이 많다고는 하지만 이미 결혼식 준비까지 착착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를 물을 수도 없어요. 저는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처음으로 행복다운 행복을 누리고 드디어 원하는 사람을 만나 결실을 맺으려 하는데 왜 난데없이 과거의 일이 툭 튀어나와 제 발목을 붙잡는 걸까요? 정말 하늘이 무심하단 생각이 절로 듭니다. 너무 마음이 심란해 여기에다가라도 사연을 보내봤네요. 부디 신랑과 함께 현명하게 헤쳐나가겠습니다.